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놓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준 햇살이 되고 조금만 더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그 7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섭 강사님 나와주셨어요. 저는 6회 김명석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강의 삼매경에 빠져서. 독서 삼매경은 들어봤는데 강의 삼매경은 뭐야? 강의하면서 막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막 뽕 맞은 것처럼 뭐 신들린 듯이 하는 게 강의 삼매경이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뭔 강의를 하십니까? 오전에는 변호사 시험, 오후에는 뭐 이런저런 과외, 저녁에는 법무사 되는 사람들 강의하고. 네, 주로 사자들을 길러내는 약장수? 뭐 약장수까지는 아니고 선비라고 하지. 지나가는 사람이 왜 쓰러져? 지나가는 여자가 왜 쓰러져? 다 원기부족이야, 원기부족. 요새 운동을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딸이 아빠 여자 있어? 그러던데. 그래요. 이제 저기 식스팩 얼마 안 남았어요. 네. 5개만 만들면 돼. 하나는 생겼어. 네. 식스팩을 그냥 사다가 붙여요. 자, 오늘 75번째 방송은, 우리가 주제를 뭘 정했냐면,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괜찮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을 아주 공개적으로 매수할 사람, 또는 공동 투자할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사업성이라든지 이 부동산의 매력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매수할 의향이라든지 뭐 입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우리는 컨설팅을 위주로 한번 해주겠다. 그리고 차제에 내가 어제 울산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제 법원에다가 법원 경매에서 경매 초보자들 또는 경매 초보자들이 아니고 중닭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중수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특수한 권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렵다든지 뭐 그런 물건들을 알선하고 권리 분석해주고 실제로 매수 대리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허가 번호가 나왔어요. 01-18-19 중앙지방법원에서 발급한 18년 19번째. 18년 19번째.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 뒷번호, 휴대폰 뒷번호하고 똑같아. 1819. 그러네. 공교롭게도. 근데, 야, 이거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는데, 일단은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그리고 32시간인가?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은 누가 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뭐, 그 관련된 그런 강사들. 강사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민법 강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민사집행법 강의하는 사람,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하는 사람이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이에요. 8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전 분야의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뭐 그 강의료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협회에서 줘봐야 얼마 주겠어요. 이거 내가 들을 때 16만 원인가 15만 원 줬거든. 공인중개사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돈이 많아. 그렇지. 공인중개사 협회가 직능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회원수가 많아. 그러니까 내 지인이 공인중개사 시험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시, 뭐 변호사 시험, 뭐 등등 많이 다니는 사람이야. 여기 출제하러. 출제하러? 출제하러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주장으로는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출제료를 가장 많이 준다. 아, 그렇긴 하죠. 협회비가 가장 많으니까. 미용사 협회가 지금 제일 숫자가 많은데, 거기는 미용협회는 돈은, 회비는 적게 내는가 봐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게 다루는 물건들이 크고 하니까, 이 협회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돈은 제일 많아. 연락을 해야 되겠다. 괜찮네. 공인중개사 협회. 오케이, 좋아요. 거기에 교육이 실무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교육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무슨 연수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강의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또 선비가 또 먼저 얘기하기 어렵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 공개적으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면 법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잊어버렸네. 1.5% 이하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통상 한 1% 정도, 낙찰가 1% 정도 받는 게 관행인 것 같고, 낙찰가의 1% 정도. 그러니까 1억짜리 물건 아파트를 하나 사주면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2억짜리면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 실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현장 조사하러 다니는 비용, 그게 30에서 5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인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을 듣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자, 예비군 교육도 가면 졸잖아. 그렇죠. 예비군 기억나? 당신은 또 군대를 안 갔으니 예비군이 뭔 소리야? 아휴. 그래. 다 갔다 왔지. 왜 그래. 조금 빨리 갔다 와서 그렇지. 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두 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3778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매 물건이고, 하나는 일반 물건인데, 우선 경매 물건부터 얘기하자면, 2017 타경 3778,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642-11번지에 있는 한옥마을이라고, 사리현동에 한옥마을 여기 이제 거의 다 지었는데, 여기 내장공사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만. 일부 조금 덜 돼 있는데, 거의 99.9%는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는 다 돼 있고, 안에 간단한 수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 이제 이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원래 5월 29일자로 경매가 취하됐어요. 감정가가 21억 3천이었는데, 14억, 10억, 7억, 5억까지 떨어졌을 때 경매를 취하를 했어요.
이게 감정가, 토지 감정가는 10억, 건물 감정가도 한 10억, 이렇게 돼요. 건물 감정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면, 이게 한옥이어서 그래요. 한옥이 한 3동 정도 지어져 있는데, 이 한옥이, 평당 단가가, 우리 원룸 같은 거 지으면은, 평당 400만 원이면 충분히 지어요. 근데, 한옥은 평당 기본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정말 깔끔하게 지으려면 한 3천만 원까지 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에 한옥 짓는 거 있죠. 단층까지 하면 3천이 넘어요. 어쨌든 건물가 10억, 토지가 10억 해서 감정가는 뭐 한 21억 3천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찰이 됐어요. 여기 저는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땅 때문에 가봤었는데 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군데군데 경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 한옥마을 단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사람을 하나 사서 입구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뒤로 산 쪽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내려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요 현장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을을 둘러봤으니까 내가 받는 건물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 애청자 중에 한 명이 이 건물을 치아가 됐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면서 찾아왔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금 이미 다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운 물건이라서. 그래서 사진관을 하고 싶다. 이 한옥을 사서. 보니까 어떤 구도나 그림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토지가 297평이에요. 300평 정도 되니까 대지 300평 정도 같으면 평당 200만 원만 하더라도 이미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 토지 가격,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당 200만 원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토지가. 토지 감정 가격이 10억이 넘는 10억이 넘지만, 도둑놈 뒷전에 가도 6억은 받는다 이거지. 건물 없다고 치더라도. 평당 300만 원 치면은 뭐, 거의 9억, 10억 가까이 되는 거고, 아무리 못 받아도 토지는 평당 200만 원 정도는 어디 가도 받으니까, 이거는 6억 이하로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 거지, 내 생각은.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유치권이 2건이 걸려 있었어. 근데 이제 유치권 2건이 내가 보기에는 허위 유치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살 수 없겠냐라고 찾아온 애청자 중에 한 명이, 경매가 취하됐는데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그러면 채권자한테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내가 채권자, 이 경매 신청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게 경매가 취하됐는데, 당신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이거를 채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그 채권을 사겠다. 그랬더니 실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억을 고수하더라고. 그럼 3억짜리 채권 최고액 3억짜리를 내가 3억에 살 것 같으면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2억 5천까지 양보한다 그러면 나는 사겠다. 라고 해서 그냥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 줄다리 끝에 2억 5천에 팔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 수 없냐라고 하는 애청자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다른 데 물건을 투자했다면서 돈이 지금 마련이 못 됐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은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돈 구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돈을 못 구해서 3억이라는 돈을 2억 5천이라는 돈을 못 구해서 포기하겠다. 나중에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이제 자기가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문제는 쟁점은 뭐냐면 딱 2가지예요.
이게 2억 5천이라는 지금 채권 최고액이 3억짜리인데 2억 5천을 주고 샀을 때 얼마의 낙찰이 되어야 내가 낙찰을 안 들어가더라 입찰을 안 보더라도 얼마의 낙찰이 되어야 내가 수익이 생기겠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유치권자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경매를 취하게 된 원인이 채권자가 이제 이게 지금 5억 천까지 떨어져서 이제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억 이하로 그러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자기 채권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지금 5억 천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 5월 8일자에 그 변경이 돼가지고 5월 29일에 경매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매를 취하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경매를 취하해주면 유치권을 내가 신고를 포기하게 하고 대출을 받아서 당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뭐 농협하고 뭐 이런 뭐 은행 다른 기타 은행에서 뭐 압류도 또 있죠. 뭐 이런 그 채권자들 이런 게 줄줄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경매상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경매 신청자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실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2억 5천 정도의 합의가 된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채무자가 유치권을 취하하게 하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손에 달려 있었던 거니까 결국은 이 유치권은 가짜가 아니냐 이거죠.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경매를 처음에 취하했는 배경이 뭐냐면 경매를 신청했던 사람한테 채무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경매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취하를 하게 하고 유치권 취하하게 하고 네 돈을 먼저 갚아줄게. 근데 이 돈을 먼저 갚으려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경매가 들어가 있으면 돈을 못 빌리지 않냐. 경매를 우선 취하해라. 그럼 취하하면 다른 은행에서 뭐 2순위 3순위든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돈부터 먼저 갚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취하를 해줬는데 돈을 못 갚은 거잖아요. 이게 대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권도 채무자하고 한 통속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별 일 없는 거고,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채권을 사가지고 경매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이 다시 그 채무자와 한통속인 유치권자가 다시 유치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의뢰했던 애청자는 유치권이 들어오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들어오면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6억 근처에 오면 자기가 6억 써놓고 들어가면 낙찰을 받는 거니까. 유치권은 그런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에 설정된 그 경매 신청인, 즉 채권을 팔려고 하던 그 사람이 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배당표를 정확하게 짜봐야 되는데 얼마에 낙찰되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3억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3억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 낙찰되었을 때인지를 갖다가 우리 이 강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좀 요약해가지고 정확하냐? 뭘 요약해가지고 뭘 정확하게 얘기했어? 우리 청취자한테 요약 네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청취자들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요약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짧게 유치권을 저당권을 사서
그래서 경매를 넣고, 오케이.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을 좀 싸게 가져왔으니까 5천만 원 수익이 남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벌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요약하면 그렇지. 근데 2억 5천 투자하면 5천만 원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을 사서, 그래서 경매를 넣으면 저당 채권을 좀 싸게 사가지고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그러면 저당 채권 액면가 그대로 배당을 받으니 그러니 수익이 남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2억 5천에 샀어요. 채권 최고액 3억짜리 2억 5천에 샀어. 5천만 원 할인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3억이 낙찰됐다. 4억이 낙찰됐다. 5억이 낙찰됐다. 그러면 배당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이 되어야? 뭐 최소한 한 6억 정도의 낙찰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6억이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권리관계 좀 복잡해요. 권리관계 복잡한데, 자 우리가 이제 저당채권을 인수해 오려고 하는 저당권이 건물 부분에는 1순위 저당권이에요. 근데 토지에는 5순위 저당권이야. 4순위인가 5순위 저당권이에요. 네, 공동저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구독션에서 그 제시한 배당표에는 배당표상으로는 예상 낙찰가가 가령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감정가가 21억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건 예상 낙찰가가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 그 지금 우리한테 저당 채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배당될 금액을 제로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구독시에서 잘못했네? 구독션에서 이제 잡아놨는데 이 구독션은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관한 저당권자가 서로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접수번호 순서로 해가지고 우열관계로 배당을 해놔서 모른다기보다는 전문가가 있긴 있을 텐데 이 배당표 구독션에 들어가면 예상 배당표를 쭉 설명을 해놓는데 한 달에 10,000건씩 쏟아지는데 이 10,000건에 대해서 정확한 배당표를 다 작성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는 좀 전문가가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안 한 거지. 그래서 일단 대부분 구독션에 있는 배당표가 맞아요. 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렸어요. 자 우선은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하고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다를 때 이제 배당하는 방법은 토지 건물을 이제 일괄해 가지고 경매를 할 때는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 이거를 토지 감정가하고 건물 감정가 비율로 나누어요. 그래서 건물에 배당 가능한 이 매각 대금하고 토지에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 건 같은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감정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건물이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 감정가가 이제 10억 6천 정도가 되어 있고 건물 감정가가 1억 1천 그러니까 10억 1천 정도 돼 있어요. 10억 그러니까 6천, 10억 1천이면 거의 뭐 50대 50 정도로 그렇지. 보면 되겠네요. 거의 토지하고 대등하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배당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가능한 이 매각 대금이라는 것이 그 매수 신청 가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 경매 입찰 보증금 이런 거 이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그 금액이 이제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이 6억이라고 치면은 토지 감정가, 건물 감정가를 그 비율을 그냥 50대 50으로 잡게 되면은 건물 부분에서 배당 가능한 금액이 이제 3억, 토지 부분에서 이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서 경매 비용은 없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경매 비용 빼고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이 이제 6억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뭐 한 6억 1,500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지에, 그 다음에 건물에 이해관계인들 순서대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요. 그럼 이제 건물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수하려는 이 채권자가 최선순위 1순위이기 때문에 건물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 면제를 받는 거예요. 전액 다 배당받는다고. 전액 다. 3억. 3억 다 배당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액이 이제 3억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배당 가능 금액이 한 6억 정도만 되도록 하면, 그러면은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경매를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또 감정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다 한 말이에요.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은 시작을 21억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6억에 낙찰이 안 되겠어? 유치권 신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5억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됐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는 예단을 못 하긴 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건물이 없다고 봤을 때 토지 가격만 얼마냐면, 저는 조금 뒷전에 가도 6억은 받는다 이거지. 토지가 300평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만 잡아도 이쪽 대지 한 200만원 무조건 호가하거든요. 무조건 그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 6억 정도. 이 가격에 낙차, 방어입찰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6억만 쓰고 들어가도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물건이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뭐 이게 안 될 거 뭐 있어. 저당권 6억에만 낙찰되면 저당 채권 액면가 그대로 회수가 가능한데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 최소한 6억에 방어입찰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뭐냐면 목재 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자재 대금은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못 된다고 우리 이 강사가 설명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목재 대금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채권은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인데 공사 대금 채권은 아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공사 대금 채권이 5억 원이에요. 목재 대금 채권이 7억이야. 유치권 피담보 채권으로 이제 조금에 신고된 게. 근데 이제 목재 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저기 유치권을 주장을 했다가 어쨌든 취하를 했잖아요. 취하를 했단 말이죠.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협상 과정에서 뭐 물론 경매도 취하됐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다시 경매가 됐을 때 다시 유치권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유치권의 어떤 성립 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 할 수 있어요. 취하했다가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다가 다시 주장을 한다? 네, 그거는 유치권 신고를 취한 거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까. 유치권 취하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립 요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봅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를 3억이 채권 최고액인데 2억 5천에 채권자가 팔 의향이 있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6억에만 낙찰이 된다면 6억 이상이만 낙찰이 된다면 일단 5천만 원을 버는 거다. 물론 이제 이 2억 5천이란 돈이 다 없어도 된다. 한 5천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는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게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절차가 꽤 길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최초 입찰 기일이 이제 잡힌 게 전 사건 같은 경우에 취하되기 전 사건에서 17년 9월 20일이에요. 근데 18년 5월 29일까지도 낙찰이 안 됐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어 입찰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방어 입찰 없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어 입찰 들어가가지고 실제 이제 자금이 조금 확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선 저당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질권 대출을 통해 가지고 3억 다 없다 하더라도 2억 5천 다 없다 하더라도 인수할 수가 있는데 5천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어 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를 넣는 것은 이거는 그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 입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 입찰 금액은 얼마로? 한 6억 5천 정도, 6억 2천, 6억 한 3천 정도 방어 입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쨌건 예상 수익률, 그 예상 수익 금액 한 5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치권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유치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이 지금 예상되는 유치권이 2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공사 대금 채권, 이거는 아마 유치권이 맞을 거예요. 근데 목재 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억 원의 유치권 부담은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유치권을 채무자하고 통모해가지고 취하했다가 다시 또 접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유치권은 가짜 유치권이 많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경매를 집어넣을 때 압류 당시의 점유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판단해야 될 일이고, 이게 이제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예상들, 그러니까 위험성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예상들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닷없이 뒤통수 맞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그럼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네. 지금 현재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배당을 예상 배당표가 얼마가 되어야 채권을 사갖고 온 것에 대한 할인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날 건지, 그게 이제 배당표를 짜보니까 한 6억 정도다. 라는 그런 문제. 6억 한 2천, 3천 정도. 경매 비용까지 고려해서.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유치권자 문제였는데, 이 유치권자 문제는, 그러니까 유치권자 문제는 본인이 낙찰을 받을 때 얘기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자가 뭐 많든 적든 그 상관없는 거고, 그건 의미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우선 첫 번째 리스크는 요 리스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때까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길게는 또 1년 6개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질권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죠.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저 경매 가격이 아마 21억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때는 방어 입찰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방어 입찰이 이제 아까 6억 2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6억 2천에 샀단 말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최소한 6억 2천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 6억 2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유치권의 부담을 얼마 인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치권 부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수적으로. 이 선생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유치권은 접수했다가 취하했다가 실제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이 유치권은 가짜 유치권을 본다. 그래서 인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경매 신청자가 내가 채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매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 이해관계자니까. 내가 입찰 들어갈 거니까, 방어 입찰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법원 사건 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접수될 때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유치권이다, 가짜 유치권이다라는 게, 다른 입찰 예정자보다 훨씬 빨리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유치권 배제 신청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도 가능하잖아요.
경매 진행 중에. 채권자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낙찰을 만약에 이제 방어입찰을 들어갔는데, 낙찰이 돼버리게 되면은, 돈을 준비를 해야지. 다시 대출이 가능하죠. 6억. 그렇죠. 이거는 지금 감정가가 2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만 되면은 나머지 저당권들 싹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뭐 한 70% 정도 되면 한 4억 정도는 대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배당 금액이 이제 3억이 있으니까 퉁치고 나면은 되겠죠.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가치는. 가치는 있어 보이죠. 21억짜리를 10억에만 사도 상당히 싸게 사는 건데. 토지 10억에만 산다 하더라도 거의 토지 가격에 사는 거다. 토지 가격에 사는 거지. 이쁘게 지어진 한옥은 그냥 덤이다. 자, 사건 번호를 다시 얘기해 드리면 2017 타경 3778 채권자 한모 씨 외 한 명이었는데 이분하고 제가 연락이 되어서 채권 3억 원짜리를 2억 5천에 팔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걸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관심 있는 애청자들의 문의 전화 환영합니다. 자, 다음 일반 사건인데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얘기하기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선생하고 간단히 얘기해 봤더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선생은 여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은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제가 계율을 얘기하자면 땅이에요. 땅인데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경매로 나온 땅은 아니고 일반 매매로 나온 땅이에요. 경남 거창군 남산면 대산리 151-4번지 외 10필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11필지? 전체 12필지예요. 대표 지번이 아까 얘기했던 경남 거창군 남산면 대산리 151-4번지 요게 임야가 5,081평입니다. 요거 외에 11필지 해서 전체 10,000평인데 전부 다 요게 인접 토지예요. 다 같이 그 일단의 획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00평인데 이게 얼마에 나왔냐면 평당 한 10,000평이니 18,000평 정확히는 18,000평인데 평당 12만원 해서 12억에 토지 주인이 내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12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여기 현황을 보면 거창군청에서 쭉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데 지금 왕복 2차선인데 지금 왕복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 도로변을 물고 접하고 있는 땅인데 요 대산리 151-4번지는 조그만한 야산이에요. 야산. 근데 야산인데 요게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죠. 5,080평이니까 절반인데 나머지 11평이 이제 5,000평이고. 근데 요 땅에 뭐가 묻혀 있냐면 마사토가 묻혀 있어요. 실제로 마사토를 일부 작업을 했어. 마사토가 뭐냐면 모래하고 비슷한 그 아주 잘 잔 모래예요. 우리 임야 같은 거 파보면 아주 잔모래들이 있죠.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때 여기가 이제 옛날에 바다였어. 근데 융기를 하면서 이게 모래가 이제 산이 된 거야. 모래산이야, 모래산. 지금 현재 토석이라 그러나 이걸 채취하는 업체들 이 모래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명박이가 강바닥을 다 파헤쳐가지고 모래가 없대. 모래 구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골재 채취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사산을 찾는데 마사산이 나는 지역이 일부 한정돼서 경상북도 경주 외동 그 일대에서 하고 고령 성주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창녕
그 다음에, 경남 거창. 요렇게 마사가 나오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주인이 12억에 팔려고 내놨대요. 돈이 급하대. 그래서, 내 후배한테 받은 정보예요, 이거는. 그 후배가 한 20년 동안 골재 채취를 했어요. 모래가 나는, 낙동강변의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 루트는 자기가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 모래를 팔지를 못해. 판매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당 토지, 부동산을 사서, 마사를 채취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지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장은 이거야. 12억에 누군가가 이걸 산다면, 자기하고 마사 채취 계획,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마사를 채취해서 수익금을, 비용을 제외한 절반씩 나누자. 그 수익금은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묻혀있는 게 한 26만 루베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창에서 내려오는 그 지방도인가? 그 도로 옆에 조그마한 야산인데 이 산을 하나를 덜어내는 거지. 덜어내서 전체를 마사를 다 팔아먹고 그게 한 5년이 걸린대요. 전체 다 파내서 팔아먹고 하는데 처리하는데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고 그 5년 동안 월 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토지 주인한테 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익은 1000만원이 넘는다 이거지. 한 달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비용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토지를 산 사람은 한 달에 500만원 정도의 토지 임대료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게 되고 더 큰 중요한 거는 이걸 싹 드러내가지고 토지가 도로하고 등급 평탄한 토지가 되고 나면 지금 그 근처에 실제 실거래가가 평당 한 35만원 정도 간대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러면 12만원에 사서 토지 임대료 수익은 5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월 받고 5년 뒤에는 곱하기 3배로 한 35만원 정도, 12만원에 사서 35만원에 파는 거니까 토지의 어떤 가치가 3배로 뛴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토지를 살 사람이 없겠냐. 라고 해서 내가 몇 군데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방송을 하는 김에, 아주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매물 정보 제공자는 이제 마사토 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임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마사토 채취 사업을 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골에 저 임야를 12억 주고 사가지고 잘 팔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임야라고 하는데 임야는 한 7,0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3,000평은 전부 전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황금성이 좋은 땅은 아니잖아. 마사토 채취 사업을 안 한다고 치면. 안 한다고 쳤을 때. 안 한다고 치면 황금성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도로변에 있고, 도로변을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평당 12만원은 거기에, 그 일대의 시세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마사토 채취를 안 하더라도 실제 마사토가 묻혀 있으니까, 마사토가 모래가 귀해지는 시점이 오면 누군가는 분명히 달려들어서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명박이 하베스트 유전처럼 기름이 안 나오면 물만 나오는 그 토지 가치를 이하를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 시세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이제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2억이라는 돈을 이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묶일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서 거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마 그 거래 기록, 국토부 거래 기록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려라고 생각해요. 물론이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토지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 그러니까 마사토 채취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돈이 묶이는 그 리스크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이지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지.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감수해라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그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지. 내가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는 토지를 샀을 때 리스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토지를 갖다가 제일 쉬운 게 토지를 사는 일이래. 제일 어려운 게 토지를 파는 일이래.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일 어려운 게 그래요. 토지는 사서 그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그 토지 가격이 오를지 이 땅의 값어치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어. 근데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토지는 묶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리스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땅 토지만 가지고 있는 리스크만 가지고 있는 리스크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토지는 다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저 독도에도 땅 사지. 무슨 리스크 똑같은데. 독도는 팔지 않는 땅이야. 독도는 행정재산이야. 독도 안 팔어. 행정재산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땅을 볼 때 황금성을 이 땅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다 리스크가 있어. 그럼 황금성을 고려하지 말고 살까? 그런 거 아니잖아. 계획관리를 두고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성 측면에서는 저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오지 임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황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토지들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있지, 당연히. 도로를 접하고 있다니까.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뭐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봅시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맹지가 있고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맹지 살래, 도로 접하고 있는 땅을 살래. 그 맹지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황금성이 매우 없잖아. 도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잖아. 그래. 그러면 맹지는 빼놓고 황금성을 얘기를 해야지. 그럼 자 우리 황금성의 비교 대상이 되는 땅은 다 도로 접하고 있는 땅이야. 도로 접하고 있는 땅 중에서 황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야지. 황금성이 어느 게 좀 더 높냐. 이런 것 가지고 돈이 묶일 리스크를 예측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황금성이 있어서 다른 땅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거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 내가 비교를 한 거는 실제 묶일 가능성 여력이 많은 땅들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용도 지역상 그리고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황금성 측면에서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제 첫 번째 리스크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마사토 채취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땅이 괜찮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이 강사가 이걸 마사토 채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묶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마사토 채취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시세를 주고 살만한 땅이다. 살만한 땅이고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대파할 수 있다.
도로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그래서 땅의 정보, 꽝은 아니다 이 얘기지. 꽝은. 땅의 정보를 우리가 내가 이제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소유권 변동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토지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안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김 사장도 사실은 분석 안 해봤잖아. 그치? 뭐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을 해봤는데 현장은 답사는 못 해봤어요. 아니, 그 현장 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알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오케이.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다음에 리스크는 뭐야? 이제 이거 이제 마사토 채취 사업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그러니까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그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마사토 채취 사업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의 이제 리스크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사토 사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임야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토목 설계도 하고 개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 땅 주인이 해야지. 여기에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지금 아까 후배랑 통화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부 채취를 했다가 분묘 문제로 인한 민원과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 사이의 민원으로 이게 이제 좌절이 됐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그 이후에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개발을 할 때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 문제가 또 이제 하나의 또 리스크로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반론은 내가 제시할게요. 자, 뭐 나도 정확한 건 아니야.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분묘가 4개가 있었는데 그 분묘는 일단 4개는 해결을 했대요. 그리고 동네의 민원도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개발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는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그 관할 관청에 개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미리 사전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청에다 직접 물어보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사에다가 물어봐요. 그리고 이중 교차 크로스체크를 해서 둘 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처음에 일부 마사토를 일부 채취를 할 때 허가가 났었대. 근데 분묘하고 동네 민원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자금적인 여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사전 단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허가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설계 내지는 개발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 공사 비용이 꽤 상당할 거다 말이지. 자, 공사 비용은, 마사토를 채취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사를 채취하는데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토지 주인하고 나눈 거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는 허가에 들어가는 민원 있잖아. 서류상의 민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지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사를 실제로 자기가 그 친구가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들여가지고 파내고 하는 비용은 당연히 그 개발업자가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취 비용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 임야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비용들을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야. 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사토를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근데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어. 그럼 1,000만 원을 제하고 2,000만 원씩 나누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비용은 자기가 일단은 비용을 자기가 선지급하고 팔았을 때 수익금을 비용을 제하고 나누자는 거고 개발에 들어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토지 주인이 당연히 내야지. 왜냐하면 나중에 그 토지가 평탄해졌을 때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는 결국은 누가 다 먹냐면 토지 주인이 다 먹을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그리고 그걸 임야가 만약에 나중에 대지로 바뀌잖아. 거기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부담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지 주인이 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임야를 평탄 작업을 하는 일종의 토목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중에서 일부가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마사토를 채취하는 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토목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골재 채취 부분에 관한 공사 비용만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팔아가지고 수익으로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라는 게 그걸 공사라고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산 하나를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는데 그걸 덜어내는데 그 자체가 공사라고. 그 자체가 공사. 그걸 깎아내가지고 채를 썰어가지고 파는 거야. 그 공사비는 다른 게 없고 그걸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공사비는 제일 마지막에 이걸 평탄 작업만 이렇게 싹 해놓잖아. 그 다음에 무슨 배수로라든지 그 대지를 만들려고 할 때 배수로라든지 거기에 맞는 비용, 그 최종에 들어가는 대지로 만들기 위한 비용은 그 토지 주인이 내야 되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개발 허가를 받을 때, 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질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비용들까지 이게 골재 채취 하긴 하지만 이걸 채취 비용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사 비용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재 채취 비용 부분만 지금 가해건설인가 이쪽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야. 비용이.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는 내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 느낌상으로는. 근데 그거는 토목 설계사 사전에 그것도 예상 못하는 위험이 아니라 사전에 토목 설계사한테 이걸 실제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 토지 주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할 수 있다.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 돈이 묶일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나중에 이제 미리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좌절됐을 때의 이제 그 위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은 이거는 매수자가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그다음에 골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사토를 채취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배분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동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약정 차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채취 비용 빼고 수익을 반반 나누자. 요게 이제 이것도 가능해.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차임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판매에서 비용 제하고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회계 장부도 봐야 되고 실제로 그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계약서를 쓰기 나름이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네 수익금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예상되는 수익금을 그냥 고정적으로 지출해라. 이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예상보다
지금 이제 26만 루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사토가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알아. 그것도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를 그걸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토지하고 등고평탄, 지금 도로하고 등고평탄한 토지가 됐을 때 그 높이하고 실제 면적하고 이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는, 이제 마사토 채취해가지고 판매. 이게 이제 수입 모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그 후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배가 사업을 안 했을 때, 이러면 이제 땅은 샀어. 돈은 이빨 투자했어. 한 20억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마사토 채취를 하려니까 돈이 없네요. 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돈 넣은 사람이 이렇게 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너무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최악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있고 마사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은 이 마사토 사업을 아는 사람이 이걸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사토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네 생각은 무모해? 너무 보수적이다. 근데 네가 얘기한 리스크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 리스크가 기본 베이스는 토지 가격이 그 시세가 예를 들어 평당 12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평당 12만원의 가치는 그냥 갖고 있는 땅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마사토를 야산을 하나 싹 다 드러냈을 때 이 토지 가치는 곱하기 3배로 오른단 말이야. 실제 그 시세가 그 주변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가 확인해 봤더니 35만원 정도 가요. 토지하고 평탄에 젖는 도로하고 평탄에 젖는 토지가. 그러면 곱하기 3배의 기대 수익이 있는데 그 정도 리스크는 또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야, 이 땅 사기만 사면 5년 뒤에 3배로 올라. 그럼 누구나 다 사지. 그런 것도 많아.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많은 청취자들은 그걸 찾아. 5년 뒤에 무조건 3배 오르는 거? 무조건? 그럼. 말도 안 돼. 자, 어쨌든, 하여튼,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상 토지를 요약을 하자면, 경남 거창군 남산면 대산리 151-4번지, 마사토가 나오는 5,000평 임야예요. 그리고 그 주변 인접지 땅 나머지 11필지를 다 해서 10,000평인데, 토지 주인은 돈이 급해서 10평당 12만원에 팔고자 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들은, 우리 골재 채취하는 후배가 이거를 누군가 사면 자기가 이게 완전 사기꾼 방송이 아니야?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곱하기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해주시면 실제 이쪽 시세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토목설계사나 관청에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매방송하고는 좀 본질이 조금 다른 얘기를 오늘 했네요.